溜到啊？啊？定是了吧？这还用讲？肯定是。你知道你做什么？你也知道，我也知道，还逼问呢？你做什么了？做什么你也不要去问了嘛。啊？这个自然有人来问。生产的毒品给国外的人消费的。怎么讲呢？人家曾经用鸦片来打开中国的大门，我也应该可以用兵肉打开他们的大门，就是这么简单的一个道理。那目前我评价这个怎么讲呢？我不稀罕人。是毒品还不算害人。这个讲不清楚，因为他自愿去吸毒的，不是来强迫他吸。自己的下场，我没有想到我自己下场，但是每个人都会对自己的事情负责。这个生与死跟相比跟生老病死都是一样，都是个死，没有什么区别。 그가 겨우 고등학교 학력밖에 없었지만 단지 화학책 한 권만으로 하루에 무려 1톤의 필로폰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가 한 달 동안 제조한 마약은 전 세계가 2년 동안 만든 양보다도 많았습니다. 체포된 이후에도 그는 뻔뻔하게 마약으로 다른 나라의 문을 열겠다라는 망건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사람은 바로 중국 제1의 마약왕 류자오화입니다. 보통 뉴스에서 나오는 마약 제조 판매범들은 마약상이라고 부르지만 이 사람은 반드시 마약왕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단 몇 개월 만에 31톤의 필로폰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무려 31톤입니다. 만약 이 마약을 전부 팔았다면 30억 달러, 한화로 4조 가까이 되는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광기 어린 인물이었는지. 류자오화는 1965년 3월 5일 중국 푸젠성 푸안의 한 농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늘 병을 앓고 있었고 집에는 4명의 자녀가 있었지만 가족은 늘 끼니조차 해결하기 어려웠습니다. 류자오화는 가장 어린 막내였는데 어머니는 그의 총명함을 보고 이를 악물고 공부를 시켜 결국 집안에서 유일하게 학교를 다니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는 삶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공부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머리 회전이 매우 빨랐고 특히 화학 분야에서 두드러진 재능을 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도 그는 한 번만 보면 풀어낼 수 있었고 중학교 2학년 때는 푸젠성 전체 화학 경시대회에서 2등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류자오화가 이 길을 계속 걸어갔다면 장차 화학교수가 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화학교사 정도는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집안이 워낙 가난했기에 결국 고등학교 2학년도 다 마치지 못하고 집안 형편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공부조차 못할 정도는 아니지 않나? 그러나 그의 가정사를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류자오화가 12살 되던 해 아버지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중풍으로 쓰러져 거동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5 남매는 모두 맏형이 억지로 부양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맏형의 아들이 공장에서 일하다가 감전사까지 당했습니다. 맏형 집안의 불행이 겹치자 류자오화는 하는 수 없이 둘째 누나 집으로 옮겨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둘째 누나는 임신 중이었고 출산 때 쌍둥이를 낳았으나 두 아이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류자오화의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은 말 그대로 파란만장했습니다. 어디를 가든 불행이 덮쳐왔고 집안은 늘 엉망이었으며 정작 그를 제대로 보살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스스로 길을 찾아 나선 것이 바로 군입대였습니다. 1983년 11월 그는 무장경찰 푸저우 변방부대에 입대했습니다. 부대에 들어간 후 류자오화는 매우 성실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학습 능력도 뛰어나 불과 2년도 안 되어 군사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때는 마치 하늘이 그에게 2번째 기회를 준 듯했습니다. 앞날이 창창해 보였지만 류자오화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때마침 중국은 개혁개방 시기였고 세상 사람들은 지금 나가 장사만 하면 눈 감고도 돈을 번다 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흘려듣기 마련이지만 어릴 적부터 가난 때문에 학업을 포기했던 류자오화에게는 돈에 대한 갈망이 남달랐습니다. 하지만 규정상 군사학교를 졸업하면 최소 15년은 복무해야 전역할 수 있었습니다. 류자오화는 15년이란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고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대에서 회계와 보급을 맡는 사무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해 고의로 145위안의 공금을 빼돌린 뒤 장부에 일부러 티가 나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결국 이 사실이 부대에 발각되었고 그는 징계성 기록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덕분에 그는 원하던 대로 조기 전역할 수 있었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1989년 12월 류자오화는 군에서 제대한 뒤 푸젠성 푸안시 인민법원 사법경찰대대로 정은하여 법원 경찰이 되었습니다.
그는 법경이 된 후에도 근무 태도가 매우 뛰어나 1년 만에 우수 근로자로 뽑혔고 법원이 벌인 특별 집행 활동에서도 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월급이 고작 60위안도 되지 않았기에 곧 이 일에 회의를 느끼고 실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법원 측은 그를 그냥 두기 아깝다고 판단하여 시로 전출시켜 투자 유치 업무를 맡겼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류자오와는 한대만인 사업가를 알게 되었고 당시 양안 간의 밀수가 극도로 성행하던 시기였기에 두 사람은 금세 의기투합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플라스틱 회사를 세웠는데 겉으로는 외국의 폐플라스틱을 수입해 재활용하는 회사였지만 실제로는 밀수 사업을 벌이는 회사였습니다. 결과는 금방 나타났고 류자오와는 단기간에 큰 돈을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돈을 손에 쥐자 그는 전형적인 벼락부자처럼 행동했습니다. 단번에 크라운 승용차 세대를 사들였는데 지금은 흔해 보일지 몰라도 90년대 중국 도로에서 크라운을 본다는 건 지금의 마이바흐를 보는 것과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이어 그는 공장을 확장했고 공장 옆에는 5층짜리 건물을 새로 지었습니다. 훗날 그곳은 그의 첫 번째 마약 제조소가 됩니다. 밀수로 이렇게 돈이 쉽게 벌리는 것을 본 류자오와는 결국 법경직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밀수에만 전념했습니다. 하지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1996년 중국 정부가 밀수 범죄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해외 플라스틱 수입 규제를 강화하면서 류자오와의 공장과 회사는 단번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류자오와는 야망이 남달랐습니다. 밀수로는 더 이상 길이 막히자 그는 새로운 출로를 미친 듯이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대만 사업가와 술을 마시던 자리에서 자신이 사실 화학에 가장 능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대만 사업가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가장 큰 돈이 되는 게 뭔지 알아? 류자오와는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밀수 아니오? 그러자 대만 사업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당신은 구식이야. 밀수도 돈이 되긴 하지만 필로폰에 비하면 세 발의 피지. 류자오와는 그때까지 필로폰이 무엇인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러자 대만 사업가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헤로인은 알지. 식물에서 추출해야 하니까 반드시 재배지가 있어야 하고 그래서 동남아 마약상들이 독점하지. 하지만 필로폰은 달라. 순수 화학 합성으로 만들 수 있어. 작은 공방에서도 집에서 얼마든지 제조할 수 있지. 이 말은 류자오와의 머리를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그는 곧장 물었습니다. 그럼 나한테 필로폰을 직접 볼 수 있게 해줄 수 있겠나? 레시피만 있으면 내가 반드시 만들어내 보이겠네. 며칠 뒤 정말로 그 대만 사업가는 필로폰 제조법을 류자오와에게 넘겼습니다. 류자오와의 재능은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조법대로 단계를 따라가자마자 곧바로 필로폰을 합성해냈습니다. 게다가 만들어낸 필로폰 전부를 대만인 사업객에 건네며 이건 당신에 대한 감사의 표시일 뿐이고 앞으로 내가 다시 만들게 된다면 그땐 당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곧 치명적인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필로폰 제조의 핵심 성분인 마황소는 이미 국가에서 엄격히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중에서 사실상 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난관은 그를 막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결심을 더 굳히게 만들었고 그는 이전에 밀수로 번 돈 40만 위안을 전부 필로폰 실험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는 반드시 마황소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화학 성분을 찾아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실험 끝에 그는 결국 마황소를 대체할 수 있는 성분을 찾아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낸 필로폰은 비용 면에서나 순도 면에서 기존 마황소 기반 제품을 훨씬 능가했습니다. 체포 후 그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원래 고등학교 2학년까지만 배운 수준이었기에 제조 과정에서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직접 대학 강의실로 들어가 수업을 듣고 수업이 끝난 뒤에는 교수들에게 다가가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이후 집에 돌아와 실험을 반복하며 마침내 필로폰 결정화 과정까지 완전히 해결해냈습니다. 그는 또한 일반적인 마약 제조자들과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제조소는 소규모 생산에 머물렀지만 그는 첫 시도에서 무려 30kg, 즉 60근의 필로폰을 만들어냈습니다. 참고로 중국 법률에서는 단 50g 이상의 마약을 소지해도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완성품이 생기자 류자오와는 직접 판매에 나서지 않고 다른 사람을 고용해 대신 거래를 맡겼습니다. 이때 그의 교활함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직접 나가서 마약을 팔지 않았던 것입니다. 1996년 5월 그는 천원인과 장민후이를 불러 15kg의 필로폰을 맡기며 이건 반드시 일본과 대만에 가서 팔아라. 절대 국내에서 팔지 마라 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그래야 문제가 생기더라도 중국 경찰이 곧바로 자신을 추적하지 못한다고 계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천원이는 욕심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중 1kg을 따로 떼어내 높은 가격에 한 푸젠 사람에게 팔아넘겼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불법 밀항 중 경찰에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그는 감형을 받기 위해 1,000원 이내 마약 거래 사실까지 모두 불어버렸습니다. 경찰은 이를 이용해 함정을 파기로 했습니다. 1,000원인에게 전화를 걸게 해 이전보다 더 비싼 값에 5kg의 필로폰을 원한다는 거래를 제안하게 한 것입니다. 1,000원인은 이 유혹적인 제안을 거절하지 못했고 장밍후이와 함께 약속 장소인 식당으로 나갔다가 현장에서 그대로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된 뒤 1,000원인과 장밍후이는 처음에는 완강하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봐주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끝까지 입을 닫겠다? 하지만 너희가 운반한 마약의 양은 이미 사형에 해당한다. 한마디도 안 해도 결과는 같다. 결국 재판정에서 두 사람은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을 방청석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류자오화였습니다. 그의 대담함은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1,000원인과 장밍후이는 사형 판결을 듣자 결국 두려움에 휩싸여 현장에서 즉각 항소를 요청했습니다. 법원 경찰로 근무했던 경험이 있던 류자오화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큰일 났다. 저 둘이 형을 줄이려면 결국 나를 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는 집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곧장 돈을 챙겨 사찰로 숨어들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채식하며 불경을 읽는 척하며 잠적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경찰은 1,000원인이 마음을 바꾼 것을 눈치채고 강도 높은 재신문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류자오화의 마약 제조 아지트 위치가 입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는 이미 사람은 사라지고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빌라를 샅샅이 뒤졌지만 마황소 한 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문가조차 그의 필로폰에서 마황소 성분을 검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빌라 안에서 경찰은 또 다른 발견을 했습니다. 지하에는 외부의 큰 강으로 바로 이어지는 비밀 통로가 있었고 출구에는 늘 쾌속정 2척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치를 본 경찰들은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들이 상대하는 인물은 단순한 마약 제조자가 아니라 최신 합성 기술을 손에 넣은 동시에 치밀하고 교활한 천재 범죄자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사찰을 빠져나온 류자오화는 하이난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1년간 숨어 지냈지만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지역에서 가장 큰 마약상이 누구인지 탐문했고 결국 하나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바로 푸닝의 마약 왕으로 불리던 천빙씨였습니다. 류자오화는 필로폰 샘플을 들고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당시 천빙씨는 이미 미얀마의 거물 마약상 탄샤오린과 거래 관계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탄샤오린의 필로폰은 여전히 마황소 추출 방식에 의존하고 있었기에 생산량이 매우 적었습니다. 류자오화는 그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천빙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기술을 책임지고 당신은 판매만 맡으시오. 공장만 지어준다면 원하는 만큼 무한정으로 공급해주겠소.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천빙씨는 시험삼아 작은 공장을 세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첫 생산에서 류자오화는 무려 1톤의 필로폰을 뽑아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천빙씨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건 상상을 초월한다. 하지만 류자오화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선언했습니다. 이 정도는 아직 부족합니다. 난 한 번에 10톤을 생산할 수 있는 슈퍼 공장을 지을 겁니다. 그 말에 천빙씨는 그야말로 얼이 빠졌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류자오화는 총 31톤의 필로폰을 생산했습니다. 그중 20톤은 천빙씨의 판매망을 통해 전 세계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심지어 과거 천빙씨에게 물건을 공급하던 탄샤오린조차 이제는 류자오화에게서 물건을 받아 파는 판매상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나 남은 11톤을 처분하기 직전 탄샤오린이 광저우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그의 은신처를 수색하다가 헤로인 창고를 발견했고 수사를 확대한 끝에 인근 공장 창고에서 11톤에 달하는 필로폰을 적발했습니다. 그 양은 축구장 하나를 가득 메울 정도였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마약 수사 경찰들조차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필로폰 제조 사건일지도 모른다. 분석 결과 압수된 필로폰은 1997년 1,000원인이 판매했던 제품과 성분이 놀라울 만큼 유사했습니다. 역시 마황소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탄샤오린 일당의 신문 과정에서 경찰은 중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류자오화가 광시와 닝샤에 공장을 세워 마약을 대량 제조했으며 그 시점에 그는 광저우 대통령 대호텔 818호실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즉시 경찰은 호텔을 포위했습니다. 그런데 잠복 중이던 형사들이 엘리베이터에 타려는 순간 마침 외출해서 돌아온 류자오화와 마주쳤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함께 탄 순간 류자오화는 기막힌 관찰력으로 상황을 간파했습니다.
모두가 8층 버튼만 누른 데다 얼굴이 잔뜩 긴장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속으로 내 위치가 들켰구나라고 직감했습니다. 태연한 얼굴로 7층 버튼을 누른 뒤 문이 열리자 재빨리 소방 계단을 이용해 호텔을 빠져나갔습니다. 호텔 주변 역시 경찰의 포위망이 펼쳐져 있음을 알았던 그는 의외로 허술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자전거를 한 대 사서 유유히 천천히 몰며 호텔 구역을 벗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광저우 텐허 광장. 그는 이미 포위망을 벗어났다고 확신한 뒤 택시를 타고 광저우를 빠져나갔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그는 중국 곳곳을 떠돌았습니다. 산토우, 샤먼, 우이산을 전전하다 결국 칭다오에 잠시 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도망자 신세에도 기이한 일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도주 중 복권을 구입해 100만 위안을 당첨받았고 심지어 길거리에서 소매치기 3명을 붙잡아 의로운 시민으로 신문에 여러 차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범죄자이자 동시에 의협심 있는 영웅처럼 기사에 오르내린 이중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류자오화는 미신을 매우 믿었습니다. 한 점쟁이가 당신은 오행에서 목이 부족하다라고 말하자 그는 스스로 이름을 리선칭으로 바꾸고 삶의 모든 것을 나무와 연관지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많다는 이유로 마지막 은신처로 구일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그의 최후의 무대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구일인에 정착한 그는 다른 범죄자처럼 숨어 지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사업가로 위장해 고위층과 교류하며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녔습니다. 그는 링구이언과 3억 위안 규모의 계약을 맺고 홍두삼 항암제 원료인 텍솔이 추출되는 나무를 대규모로 재배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2003년에는 천연 석굴을 보고 여기에 양파전 공장을 짓겠다며 또다시 1억 3천만 위안짜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합법적인 투자자 행보 덕분에 그는 의심은커녕 오히려 지방 지도자들의 귀빈 대접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2003년 11월 국면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파트너였던 천빙 씨가 태국에서 체포되어 중국으로 송환된 것입니다. 그의 자백으로 류자오화의 범죄 전모가 드러났고 중국 공안부는 즉시 A급 수배령을 발부했습니다. 38만 위안의 현상금이 걸린 수배령은 CCTV를 통해 전국에 반복 방송되었습니다. 마침 그때 류자오화는 9일인의 한 찻집에서 지역 사업가들과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는 뉴스를 보자마자 껄껄 웃으며 이렇게 농담했습니다. 이 사람 나랑 꽤 닮지 않았어. 주변 사람들은 곧바로 맞장구 쳤습니다. 아니요,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약범이고 당신은 사업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동석한 사람 중 한 명은 속으로 확신을 굳혔습니다. 이 리선칭이 바로 류자오화다. 그는 곧 경찰에 제보했습니다. 신속히 출동한 경찰은 곧바로 그의 별장을 덮쳤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그는 먼저 달아나 버렸고 흔적조차 사라졌습니다. 반 달쯤 뒤 경찰이 교외의 한 폐쇄된 레이더 기지를 수색하던 중 생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보니 지붕 위에 커다랗게 쓰여있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류자오화 여기 다녀감. 그의 도발적이고 오만한 흔적에 경찰들은 분노와 경악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때의 류자오화는 그야말로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너무도 영리하다고 믿었고 심지어 경찰조차 자신을 어쩌지 못한다고 자만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교활함도 오래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전국에 그의 수배령이 가득 퍼졌고 결국 잡히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류자오화는 국내에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하고 해외로 도피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떠나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고향에 들러 부모의 묘를 참배하고 싶어 했습니다. 중국 경찰의 형사 전문가들은 그의 심리를 분석했습니다. 류자오화는 극도로 자만하는 성격이기에 가장 위험한 곳을 오히려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여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그의 고향 푸안에 대규모 병력을 배치하고 특별히 딱따구리 작전이라는 이름의 전담반을 조직했습니다. 이는 그가 미신에 따라 목재가 부족하다 하여 개명까지 했던 점을 비꼰 이름이었습니다. 즉, 그가 가장 약하다고 믿는 곳을 정조준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2005년 3월 5일 새벽 4시, 경찰은 정역적으로 체포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류자오화의 40번째 생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가 받은 것은 가족의 축복도 생일 케이크도 아닌 차가운 수갑과 수많은 마약 수사관들의 끈질긴 노력의 결실이었습니다. 사실 그의 인생은 여러 차례 다른 선택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인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야망과 탐욕에 사로잡혀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걸었고 실수를 되풀이했습니다. 심지어 체포된 뒤에도 오만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법정에서 그는 뻔뻔스럽게 내가 만든 건 마약이 아니라 쥐약 같은 살충제일 뿐이라고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법은 한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지도 않지만 수많은 가정을 파괴한 중범죄자를 결코 용서하지도 않습니다. 류자오화가 만든 필로폰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무너뜨렸는지는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에게 가벼운 형벌이 내려진다면 그것은 밤낮 없이 싸운 수많은 마약 수사관들의 피와 땀을 배신하는 일이었습니다. 2009년 푸젠성 법원은 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류자오화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09년 9월 15일 한 발의 총성이 울리며 정의가 집행되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필로폰 제조 기록을 남겼던 중국 제1의 마약왕 류자오화는 결국 법의 심판을 피해가지 못한 채 총살형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